그런 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나. 혁신의 어떤 기술이 가장 일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인텔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를 위해서 프로세서를 만들어 달라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CEO였던 폴 오텔리니가 거절했죠. 6년 전에 자기가 완전히 그 예측이 잘못됐다. 물량이 자기네가 예측했던 거에 100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바깥에서 자꾸 찾거든요. 그렇게보다는 그 근본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위기라고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기회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낙타의 등을 마지막으로 부러뜨린 그 지푸라기에 비유하세요. 네, 삼성전자 DS 부분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임준서 교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임민서입니다. 네, 공대 교수님 나오면 제가 긴장돼요. 네. 저희가 워낙 잘 몰라서 근데 현장에도 오래 계셨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잘 진단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저것 좀 여쭤볼게요. 추천사에 이스라엘 무슨 과학자 이름이 나와요? 이분 저 반도체 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분은 데비드 맨들로비치 박사라고 하시고요. 네. 테라비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네네. 예,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네, 거기 대학 교수시고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과기정통부 장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연구를 총책임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국가 CTO 역할을 이렇게 하셨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분은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이 본인이 직접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나라 자체가 스타트업 네이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업 네. 국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을 창업을 성공을 하시고 세 번째 또 삼성 패밀리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이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적국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혁신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혁신의 어떤 기술이 가장 일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잘 아니까 이제 제 책을 이제 그 원고를 보내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그 구글 번역기를 돌리셔갖고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저 영어로 JS 하니까 JS 당신이 생태계하고 지정학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모든 게 다 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혁신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말한 어떤 이거를 갖다가 어떤 매스로 대량으로 기술을 혁신시키는 역량은 이제 부족했는데 이 책에 다 담겨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치퓨처라는 저 책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라든지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의 어떤 서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그 혁신의 모티프를 담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곳곳에 좀 담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예. 혁신은 있지만 교수님 지금 세 가지 지적하시거든요. 이 책에서 네네네. 혁신과 생태계 지정학 이야기하시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도 매우 절실하다 이 말씀. 맞습니다. 예. 네. 이 책은 반도체 위기가 담겨 있습니까? 반도체 미래가 담겨 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는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는 살아나겠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 데빗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다리를 건너가는 네. 안내자 역할이 될 것 같다. 이 책이.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서핑으로 어떻게 반도체 산업이 설명이 되죠? 서핑을 예. 직접 즐기신다는 말은 아니실 것 같아요. 사실은 서핑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네. 직접 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래도 요트왕에는 제가 자주 하면서 파도를 이렇게 읽는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퓨처에 나오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헐칠리라. 근데 그 도시가 뭐냐면 이제 그 텔아비브에서 한 15km 북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예. 네. 근데 제가 출장 많이 가면 이 친구들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서핑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파도 이게 초보자들은 이 뭐랄까요? 이
파도가 왔을 때 파도가 어떻게 보면 한번 꺾인 다음에 그렇죠? 꺾인 다음에 파도를 타게 되거든요. 안전하니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파도가 그 꺾이기 전에 고수들은 꺾이기 전에 그때 타야지 사실은 네. 가장 그 그린 웨이브라고 하는데 스릴이 넘치는데 사실은 그 점이 굉장히 제일 위험하죠.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물에다 코를 박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노즈 다이브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위험의 순간을 만나는데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칩퓨처에다가 책에다가 많이 이제 곳곳에 넣어놨는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인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인텔은 또 굉장히 우연히 그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오. 파운더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인텔이 이스라엘에 투자했던 것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TSMC 얘기 많이 하지만 10나노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노도 10나노 공정에서 사실 인텔이 굉장히 어떤 기술 개발이 늦어져서 지연이 되면서 수율이 문제가 되면서 인텔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출시가 지연됐던 적이 한 3, 4년 네, 계속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반면에 당시 삼성 같은 경우는 14나노를 핀펫으로 해서 굉장히 TSMC도 우리가 앞서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10나노도 앞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2010년대 2016년, 17년 이때쯤 되는데 뭐죠? 파도 이야기하시다가 예, 지금 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이제 이 뭐죠? 이 TSMC가 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파도의 위험을 느낀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떤 한국에 있는 기업의 어떤 파운드리 기업의 1위 위치를 놓칠 수 있겠다. 2021년 2년 때는 사실 그때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아마 2020년일 거야 아마. 네. 그때만 해도 잘못하면은 TSMC가 앞으로 한 3, 4년 뒤면은 3위로 추락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맞아요. 그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파도를 보는 데 있어서 먼 시각과 그다음에 가까운 시각, 지정학적인 시각과 그다음에 생태적인 어떤 시각, 다시 저는 렌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다양한 렌즈를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그 흐름을 놓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TSMC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를 탈출했죠. 탈출한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10나노를 만들면은 우리 TSMC 당연히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TSMC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TSMC 10나노를 바로 그냥 조기 단정을 시켜요. 단정을 시키고 8나노를 건너뛰고 바로 7나노로 넘어가는 전략을 써요. 대신에 기술은 너무 혁신적이지 않은 기술. 그래갖고 7나노라는 공정을 만들지만 기술은 조금 안정적인 접근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파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큰 파도가 올 거를 갖다가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토네이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우리가 큰 어떤 광각의 렌즈하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텔레 렌즈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파운드리만 놓고 봤을 때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나누겠지만 네. TSMC와 삼성전자의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그 간격을 넓힌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무렵에. 네,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타이밍과 어떤 전략이죠.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밍이라면. 네, 타이밍. 아니, 그 삼성도 그 당시엔 파운드리 시장을 확대할
뭐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네네. 제 기억이 맞다면 2020 그때 우리 증시도 좋았지만 그때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갈 때입니다. 네네. 네, 그때 전부 파운드리 시장에 우리가 흥분해 있었고 야 이런 게 있었구나 TSMC라는 기업을 알면서 네. 그때 신문 헤드라인이 9만 원 넣은 삼성전자 9만 원 더 싸다 12만 원 눈앞에 한국경제 제목입니다. 네. 네네. 그때 우리가 근데 왜 현실은 우리 예상과 전혀 빗나갔는지 그 이야기를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조금 책에서도 언급을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네. 우리가 좀 일등주의는 되게 좋은 거지만 어떤 한국의 어떤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조급증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한번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언뜻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든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나파밸리의 이제 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와인 메이커죠. 네. 네. 네, 우리가 윌리엄 할란이라는 어떤 할란 에스테이트라는 그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지금 시간이 네. 시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나파밸리에 굉장히 좋은 그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포도를 심으면은 굉장히 뭔가 비범한 포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무려 포도를 심고 6년은 기다렸다고 해요. 여기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거를 이제 소위 빈티지로 이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또 6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 왜냐면은 좋은 품종의 포도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 품종이 뭐 내년에도 나온다 뭐 그렇잖아요. 뭐 6년까지 계속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포도를 심고 6년, 12년이 지나서 네. 아 이제는 진짜 확신하다. 정말 퀄리티 있는 어떤 품종이 나온다. 그래서 1996년에 첫 빈티지 1996년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뭐 새로운 빈티지가 나오려면은 뭐 우리가 뭐 웨이팅 리스트가 보통 뭐 10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번에 좋은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나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1년이든 꾸준히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좋은 거 알면서도 이거를 조급하지 않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뭐 파운드리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너무 뒤늦게 뛰어들었고 너무 조급하게 접근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뭐 지금 보니까 네. 아니 너무 빨리 갔는데 네. 우리가 제 책에 있는 그런 대목이 어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메이커인데 비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비보라는 비보라는 브랜드입니다. 예예. 네. 그 비보라는 회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닉네임을 붙인다면 만반파이. 이게 뭐냐면은 행동이 반박자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러니까 품질이 조금 덜 된 거를 빨리 내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내는 전략을 쓰거든요, 비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뭐 우리가 뭐 글로벌 브랜드인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를 뚫고 막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갑자기 급부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나노 같은 경우는 물론 TSMC가 삼성을 전략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약간 기존의 레거시 테크놀로지를 먼저 써서 타이밍 전략을 썼다면은 3나노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삼성이 훨씬 더 우리가 게이트 올어라운드라고 해서 훨씬 더 앞선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보수적인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조금 안정적인 어떤 시장적인 어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반도체에 일종의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어떤 메타포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저기 잘못했다라는 접근보다는 우리 방식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TSMC라는 걔네들 접근은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뭐 품질을 좀 약간 늦더라도 아까 뭐 비보 말씀을 드렸지만 반박자 늦더라도 조금 품질을 안성적으로 가는 그런 접근을 했다라는 게 아마 차이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보시기에 우리 삼성전자 보면 우리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구나 알 수 있고 하이닉스 보면 우리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구나 굉장히 양면적입니다. 네, 이제 뭐 기업을 떠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먼저 위기라면 기회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위기라면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얼마만큼 위기입니까? 뭐 메모리까지 다 뺏기게 생겼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특정 챕터에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죠. 우리가 10K 리포트도 같이 읽고 뭐 그런 하는데 일단 저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책이 나오지만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1조 달러니까 뭐 우리 한국 돈은 뭐 1,400조가 되겠죠. 지금은 우리 반도체 시장이 한 6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 중에서 뭐 팹리스가 반이 안 됩니다. 네. 뭐 2,500억 달러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AI가 한 1,400, 500달러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30년이 되면은 전체 1조 달러 중에서 그 팹리스가 해당하는 게 5,500억 달러가 이렇게 될 걸로 예측이 되고 네. 특히 그 중에서 AI라는 부분은 뭐 매년 뭐 CAGR이 38%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한 3,800억 달러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보다 훨씬 큰 게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시장은 그 메모리를 뺀 시장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BCG하고 뭐 저기 세미 이런 데서 어널리시스한 걸 보면은 좀 약간 심각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년, 32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미국이 뭐 10나노 이하 노드의 뭐 미세 공정은 없지 않습니까? 생산 안 하고 있는데 0%죠. 한국하고 대만이 뭐 30대 70% 이렇게 나눠 갖고 가고 있는데 2030년, 32년이 되면은 그 미국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뭐 리쇼링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뭐 20% 후반부 거의 30% 가까운 어떤 그 웨이퍼의 공급을 미국에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만도 뭐 40% 후반부, 심지어 뭐 중국도 뭐 5% 6%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국이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 빼고 말씀하시는 메모리 빼고 네. 말씀을 오로지 그 미세노드 10나노 이렇게 돼서 사실은 첨단 공정에 대해서. 네, 첨단 공정. 네. 사실은 그걸 바라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지만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수백억 달러 그죠? 뭐 이렇게 K 반도체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 용인이라든지 뭐 평택 이런 데다가 대규모의 어떤 반도체 공정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런 거를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AI의 어떤 시장이 폭발적인 시장에서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면 이런 투자가 모두 낭비될 수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AI라는 것은 기회인데 이거를 기회를 만약에 제대로 활용 못하면은 기회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큰 우리가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역 지식 산업 센터라고 그러나요? 지산 타워 이런 것들이 공신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메모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메모리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메모리가 지금은 물론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레거시 어떤 팹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혁신적 기술성이 있어갖고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새로운 AI를 통해서 계속 잘 뭐랄까 어댑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는 상당히 덜 걱정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고 물론 대부분 이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이런 거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접근 방식하고 시스템 반도체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다행인 것은 AI라는 시장이 만들어가 어떤 바꿔가는 그런 그 메모리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접점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HBM이라는 것도 컴퓨테이션 엔진하고 메모리 디바이스가 만나는 접점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 탄생한 거고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프로세싱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또 탄생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쫓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분야로 메모리가 진화하면 훨씬 더 유리한 예를 들어 거기에- HBM 같은 맞습니다. 예. 제2의 HBM 뭐 그런 것들이 PIM 또 SIM 이런 것 뭐 제가 길게 말은 안 하겠지만 PIM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셀 자체에다 컴퓨테이션한 어떤 엘리멘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뉴로모피 반도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더 기회가 있다고 보니까 메모리 쪽은 지금의 어떤 속도보다 더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좋겠죠. 예. 그래서 메모리 쪽은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 아직은 중국한테 그렇게 따라잡힐 만한 물론 범용 메모리라든지 뭐 저가형 뭐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잠식 당했는데 예, 그런 건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그런 거는 내줄 수도 있겠죠. 예. 네, 예. 하지만 메모리 시장은 아직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지켜야죠. 네. 지켜야죠. 네, 네. 교수님 책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 분석하신 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인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인을 갖다 바깥에서 자꾸 찾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라든지. 근데 그렇게보다는 그 근본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죠. 네. 근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하나 올렸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한테. 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스템 내부의 어떤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네. 그죠? 그러면서 마치 모래성처럼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전문 용어로 뭐 이렇게 셀프 오거나이즈드 크리티컬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등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할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관습화되잖아요, 우리가. 예, 관습화되고 이런 것들이 전략도 관습화가 되면은 사실은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어떤 인자들에 있어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룡도 뭐 6만 년 전이니까 뭐한 굉장히 오래 전에 공룡도 망한 것도 외부에서 뭐 이렇게 뭐지 운석 같은 게 날라와서 뭐 지구가 뭐 어떻게 온도가 뭐 내려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공룡들이 이미 커져서 환경 적응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자그마한 인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텔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인텔이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알죠. 뭐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 네. 근데 인텔 인사이드. 예, 네. 인사, 예, 맞습니다. 근데 2005, 6년 이때죠. 그때 뭐 애플이 아니죠. 우리 애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내놓을 때 그때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인텔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를 위해서 프로세서를 만들어 달라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CEO였던 폴 오텔리니가 거절했죠. 돈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6년 뒤에 다시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봤는데 6년 전에 자기가 완전히 그 예측이 잘못됐다. 지나고 보니까 이 뭐랄까 물량이 자기네가 예측했던 거에 100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주문 이런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커스텀 칩 몇 개나 판다고 몇 개 우리가 판다고. 인텔인데. 예. 네. 근데 당시 이제 이게 또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때 경쟁사 AMD였거든요. AMD 뭐 1%도 안 되고 뭐 마켓시어 하는 상황에서 이게 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그러니까 노를 했죠. 노를 했는데 작은 가게 가보세요. 뭐 이런 거죠. 네. TSMC로 갔죠. TSMC를 가면서 이 파워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미세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재밌는 거 그때 당시 AMD라는 회사가 자기네가 이제 인텔 같이 똑같이 팹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팹을 이제 그 직접 안 하고 팹을 갖다가 외국으로 팔아버렸죠. 팔고 자기네는 이제 팹리스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TSMC와 콜라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놀라운 것은 2, 3년 만에 AMD가 1% 점유율이 그 서버 쪽 CPU에서 3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SMC도 그렇고 미세 공정으로 빨리 넘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이런 어떤 어떤 열린 생태계, 그러니까 TSMC라는 어떤 회사하고 AMD라는 회사 또 애플이라는 회사가 서로 이제 어떤 열린 협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 하고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선형적인 확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몇 퍼센트.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예 그 옷을 갈아입는, 우리가 갑각류가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잖아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위의 어떤 리스크도 만나겠지만 그러면서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오픈된 또는 클로즈드된 생태계에 대한 교수님이 예. 세 가지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하나 혁신이야 뭐 우리가 알 것 예. 같고 잠시 후 이제 지정학적인 걸 여쭤볼 거고 그다음에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에서 적응을 할 때 AMD나 TSMC나 그때 당시 상황 이게 이제 팹리스들이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에서 파운드리 분화되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고 이거 떼주자 이렇게 합종 연행이 될 때 네네네. 인텔이라는 조직은 이게 클로즈드된 생태계 속에 머물지 않았느냐. 네네. 제가 지금 맞게 해석을 한 맞습니다.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보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만드는 회사. 보잉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실적이. 근데 보면은 얘네가 사고도 많이 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아티클 같은 걸 읽어보니까 결국엔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현장의 어떤 기술 혁신하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소통의 맥락이 좀 끊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뭐랄까 기업의 뇌에서 뇌세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그 트렌드 이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큰 보잉 같은. 그러니까 아까 뭐 인텔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 유지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잉이 요즘 뭐 수출 좀 많이 했다 그러던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잉이 제 기억이 맞다면 코로나 때 신용 등급이 정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참 세계에서 여기기 제일 많이 만드는 독점 기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뭐 삼성 편들 이유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나 보잉이나 인텔의 특징이 1등 기업, 공룡 기업, 독점 기업이에요. 네. 독점 기업은 생태적으로 뭔가 분화하고 연대하고 뭐 자꾸 변화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항공모함들은 방향을 잘 못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불편하죠. 예. 그 조직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보면 교수님처럼 이제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하게 오픈된 생태계에 적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연히 분석할 수 있지만 그 거대한 기업에서 예를 들어 인텔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이 생태계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예. 그 저걸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팹리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우리 이 팹리스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푸는 접근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어떤 팹리스는 접근 방법이 약간 접근하는 어떤 사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은 굉장히 표준화된 어떤 질서 또는 어떤 그 대규모의 시설 투자 또는 뭐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한쪽은 그런 거 우리가 잘해요. 우리 잘합니다. 네. 예. 네. 근데 또 다른 팹리스는 그거보다는 타이밍 또 마켓의 다이나믹스 고객의 대응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공 방정식이 다른데 그걸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오류일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주 비유를 두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네. AI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한 일부분이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데이비드 이름이 뭐죠? 책에 나오는 맥컬레이. 맥컬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커데스랄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책이. 성당 성당. 말씀.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성당 건축이라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규모의 어떤 인력들이 당연히 동원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큰 어떤 뭐랄까 그런 그 풋프린트 그런 어떤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청사진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뭐 한국의 어떤 팹리스가 아까 여쭤보셨지만 한국의 팹리스가 뭐 한국에서 한국 시장의 한계가 갖는 어떤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으려면은 한국이라는 어떤 광야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 바깥으로 더 진출하고 뭐 브로드컴이든 뭐 엔비디아든 이렇게 되려면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 오픈 생태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칩 퓨처에 참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쓴 아티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오픈 생태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일종의 철학이에요. 그 제목이 이제 커시스럴 앤드 버자 그러니까 성당과 시장이죠. 근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큰 성당을 건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설계 방법이나 이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시장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두 개가 모순일 수도 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니까 성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마스터피스를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렇죠.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네. 시장은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뭐 완성도 덜 된 것들을 사람들한테 내놓고 또 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또 지적도 받을 수 있고 즉흥적이고 능동적이고 뭐랄까 굉장히 시시각각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했던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쳐다보는 눈이 많으면 더 좋은 해결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초기에 익스포저 하게 되면은 그것을 피드백해주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큰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아키텍트가 우리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축가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건축가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디테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기에 많은 눈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해줄 수 있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열린 생태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생태계의 체력을 어떤 글로벌 스케일로 바꿀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책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이렇게 정말 뭐랄까 살아 움직이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우리가 고객이 딱 오시면은 눈빛만 보고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함께 네. 그러려면 건축가가 필요하다. 음. 우리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라는 건 그러면 CEO의 역량일 수도 있고 공공의 지원일 수도 있고 어떤 학계 교수님 계시는 학계에서 어떤 기술력과의 어떤 콜라보일 수도 있고 네네.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책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그 높은 마크로하게 접근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단위 하드웨어 설계 기술도 가르쳐주고 소프트웨어도 뭐 당연히 배우겠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칩의 마이크로 아키텍트를 디파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팹리스 같은 데서 칩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칩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칩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해요. 어떤 컨셉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력들이 좀 이렇게 뭐 기업과 기업 간, 또는 뭐 기업과 학교,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 또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런 인력들의 어떤 뭐랄까 생산적인 순환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접근이 어떤 아키텍트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뭘 따라간다든지 정교하게 베낀다든지 그것을 더 우수하게 만든다든지 그 품질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거 잘하는데 네네. 뭔가 새로운 걸 쑥 던져놓고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봐 이러면 우리 이거 잘 못하거든요.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혹시 그런 걸 체감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되기 잘하잖아요. 열심히 네. 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학생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농부의 근면성도 필요하다. 그게 당연하고요. 창의력도 농부의 근면성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파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언젠가 TV에서 이제 그 이경규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10년 동안은 그 뭐랄까 무명 시절이잖아요. 무명 시절에 쉽게 말하면 실력을 키웠고, 또 이제 10년 동안은 자기가 연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실력을 푸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그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농부의 근면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더 어떻게 더 엣지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해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아키텍트를 키우느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 생산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52시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은 빅테크 간의 거대한 전장에서
우리만 좀 다소 황당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52시간 근무 시간 뭐 완화 이런 조치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논의 자체는 전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의 본질을 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 근로 시간을 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뭐 저쪽에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뉴욕 월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얘네들도 뭐냐면은 자기네는 100시간 넘게도 일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하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몰입의 결과인 거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가치가 뭐 시계바늘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더 창의적인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좋겠죠. 근데 이제 관리 방식이 기존에 뭐 52시간 넘어가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분명히 관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꾸로 52시간 제한을 풀어졌어. 그러면 팀별로 또 초과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었어. 이런 걸 갖고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그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생산성을 올린다던가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개인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어떤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뭐 어떤 보고라든지 회의 시간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엣지에서 혁신할 수 있고 엣지에서 어떤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지. 뭐 지금 같이 뭐 52시간 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은 야전 침대 깔아놓고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얘기하지만 트럼프의 뭐 야망이 지금 거꾸로 지금 시진핑의 어떤 그런 거에 말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 역사야 뭐 300년 됐지만 우리 그 중국의 뭐 황하 문명이라는 것은 3,000년 넘은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데가 이렇게 쫓아오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52시간이냐 뭐 100시간이냐 이런 거 갖고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저는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논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고용과 임금의 문제다. 이 시스템이 다르니까 갑자기 이런 이상한 논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라고 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연구를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놀고 있을 텐데 그 빅테크 회사에서 그 사람 일한 시간을 측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수당과 급여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그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이죠. 네. 그 직원들의 보스는 우리 보통 말하는 보스가 아니라 과제라는 거잖아요. 과제가 힘이라는 거죠. 과제가 어떤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직급이나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네. 좀 어떻게 보면 통찰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일 중심으로 리워드가 제공되니까. 네. 근데 우리는 시간 재고 있으니까 네. 리워드가 급여가 거기서부터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시진핑에게 기회가 됐다는 이 말씀 다시 여쭤봐도 돼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이야기가 딴 데로 새기 좋은데 네. 기회라고 예. 보세요? 지금 이 난리통이? 예. 사실 그 책에 이제 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은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미중 기술 제재, 뭐 AI 칩, 뭐 수출 통제, 뭐 근데 그 중국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은 뭐 히토류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떤 광물 자원.
사실은 뭐 60%, 70% 이런 수준이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생산이 되고 뭐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중요한 뭐 갈륨 같은 것들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제 채굴이 되고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정제까지 이렇게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강대강으로 가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진핑 편이죠. 중국 편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2022년인가요? 2022년에 그때 20차 당대에서 중국은 이제 시 주석이 어떤 3년임을 사실은 승인을 한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공동 부유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미 중국이 뭐 20년 동안 이상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랄까 시 주석의 어떤 그런 통제력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트럼프의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진핑을 때리는 식의 접근들 이런 것들은 거꾸로 시진핑 어떤 굉장히 드라이브 어떤 그런 시진핑이 어떤 중국몽을 드라이브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예, 중앙집권 예, 예. 강화하고 네. 국민들한테 명분도 맞습니다. 생기고. 우리가 네. 이제 2015년이죠. 2015년에 중국 제조 25라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냈죠, 그죠? 맞습니다. 벌써 네.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실행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때 뭐 중앙 정부에서 뭐 돈을 많이 풀고 뭐 국산화 뭐 이렇게 드라이브 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과제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살을 건 어떤 그런 과제가 된 거죠.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뭐 화웨이라든지 뭐 SMAC 같은 데가들이 뭐 우리가 뭐 ASML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네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다 이제 그 중국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그러니까요. 하고 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지금 뭐 툭툭 튀어나오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백년 대계를 가겠다는 시진핑의 어떤 그 중국몽이라는 꿈은 사실은 여기에 트럼프가 압박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2019년 이때 뭐 그 화웨이의 런정베이 회장의 딸 그 멍한조가 이제 구속됐잖아요. 네, 체포됐죠, 구속됐고 미국에서. 네. 그때 이제 런정베이 회장이 이제 굉장히 울분을 터뜨렸겠죠, 당연히. 근데 CNN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그런 말이 많이 나왔고 또 그쪽에 그 화웨이의 그 뭐라고 그러죠? 1년 그 시무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해를 시작하는. 네. 그때 마찬가지 이제 그 런정페이 회장이 이제 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국말로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 뿌진이 반 한초 그 전도 매야 푸비샹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뼛속까지 사무치는 어떤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봄날의 어떤 그 푸비샹, 봄날의 그 매화의 향이 코끝을 찌르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미국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누구죠? 런정페이 회장이 한국에 그 상강령을 그 소환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한국 전쟁 때 이제 뭐 28번 빼앗겼던 그런 그 고지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잘 나오는데 중국군이 미국과 싸워갖고 유일하게 승리했던 데가 거기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지키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 우리가 아편 전쟁도 시작해서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기술을 가장 앞섰던 그런 황하 문명으로서 다시 그런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게 그 화웨이 어떤 그 제재였던 거고 지금 미중의 제재 뭐 어떤 뭐 당연히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반도체 또 무슨 뭐 관세 이렇게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시진핑 주석은 뭐 2015년인가요? 뭐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2015년 같아요. 뭐 호주에서 발표를 했는데 극지방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중국의 패권을 극지방 그다음에 중국의 패권을 우주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적인 국경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개념들을 내놨거든요. 지금 뭐 요즘 뭐 북극 항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아니면은 저 밑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1대1로 갔다가 이제 거꾸로 북극으로 확장시키는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진핑이 원하는 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뭐 20여 년 동안 이런 거 개인화되면서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막혔다면은 지금의 어떤 트럼프와의 어떤 마찰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앞당기는 어떤 결과를 네, 네.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패권 경쟁에 있어서 어떤 상상력의 병목을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같은 엔지니어분들을 모시면 이게 한참 있다가 깊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한참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네네. 남았습니다. 이게 교수님 거기 이제 책에 반도체 패권을 읽는 세 가지 렌즈 이야기, 혁신하고 네네.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에 지정학 이야기였어요. 네네. 지정학 이야기 좀 마무리로 들을까요? 네, 어떤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그렇군요. 벌써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게 되면서 몇 군데 출판사를 이제 컨택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 북수가 결국 같이 했는데 어떤 쪽에서는 이제 크리스 밀러가 썼던 그 칩 워라는 네. 책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칩 워라는 책은 굉장히 미국 중심의 사고로 이렇게 적힌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거꾸로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중국, 그다음에 또 대만, 그리고 또 한국의 렌즈로 이것을 이렇게 접근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지정학적인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칩 퓨처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어떤 하나의 시각만으로 보면 안 된다.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경쟁이나 서사를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철학적인 측면 또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읽어야 된다. 우리가 중국의 기술 경쟁, 기술 패권이 어떻게 어떤 중국의 그 패권 역사, 어떻게 보면은 아편 전쟁 또는 그 전부터 있었던 연결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읽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지정학적 전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를 그 시장에서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접근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진짜 없네요. 없는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1900 한 50년 전이죠. 1946년 이럴 때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끝날 당시에 이제 핵무기를 만들던 과학자들을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다 이제 해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때 그 인력들을 해체를 하지 않고 미 공군이 새로운 미션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란트 연구소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폰 노이만 같은 그런 컴퓨터 아키텍처의 어떤 그런 기초를 닦는 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그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냉전 시대의 어떤 핵 전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디파인 하거든요. 그런 어떤 싱크탱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전쟁, 그 다음에 어떤 경쟁 국가, 우리 기업들 간의 경쟁, 그다음에 생태계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그런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접근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뭐 아시아 한국이죠. 한국하고 대만 이런 데가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거든요. 패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싱크탱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한망 같은 경우는 디지타임즈의 뭐 콜리황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자기네가 반도체의 싱크탱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물론 KDI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동아시아 연구원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막판에 그 샤오미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네. 굉장히 그 샤오미 캠퍼스에 있는 그에서 뭐 미팅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던 건데요. 사실은 돼지는 무겁지 않습니까? 날아갈 수 없죠. 네. 근데 펑코 아주 바람이 들어오는 조그만 구멍만 잘 맞추면은 돼지가 거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아무리 뭐 반도체 시장이 어렵다, 또는 뭐 미중 간의 패권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에서 잘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뚫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우리 반도체 시장 분석하면서 숫자, 뭐 통계 이런 거로만 시장을 보다가 우리 교수님 진짜 이 혁신, 생태계, 지정학 뭐 이런 전혀 다른 인사이트로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보시는, 제가 서툴게 이야기를 꺼내서 저 교수님의 그 깊은 인사이트를 다 못 끄집어낸 것 같아서 되게 아쉽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의 임준서 교수님과 함께 칩퓨처 반도체 패권이 있는 세 가지 렌즈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